여러 논란으로 민주당도 역시 시끄러운데 내년 총선 공천 룰을 일찌감치 확정을 했는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일단 공천 룰, 학교폭력,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및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해서 부적격 심사를 통과해도 10% 점수를 깎는다라는 룰이 확정이 됐고요. 자, 청년 정치인에 대한 우대입니다. 2위 후보자보다 10%포인트 지지도에서 앞서면 단수 공천, 원래는 20%였는데 10%포인트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일 지역 3선 초과 연임 제한이나 평가하위 20% 의원 공천 배제는 무산이 됐습니다.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또 재판 중인 현역 의원들 출마 가능하다, 또 이렇게 되면 기득권 의원들 지키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총선 공천은 사실 숨겨진 1인치가 있거든요. 네. 또 세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공천 방식이나 이 공천 지형도가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데요. 네. 세칙은 이제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 공천 특별 당규라고 하는 거는 큰 가르마 정도를 탄 것이다. 네. 그래서 세칙이 숨겨 있는 1인치다. 그래서 이제 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네요. 그러지만 예. 개혁도 디테일에 있는 거고요. 네. 개혁 공천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큰 가르마를 탄 특별 당규이긴 하지만 그 점수를 좀 주기 어려운 항목들이 있어요. 네. 위에 이제 파렴치범이나 민생범죄 같은 경우는 예. 10% 감산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범죄가 아니고 그냥 뭐 배제해야죠. 선거법이나 이런 게 아니고 예. 제목을 파렴치 및 민생범죄라고 해놓고 통과하면 10% 감산이다는 거는 이런 거는 안 하니만도 못한 10% 깎여도 점수가 높으면 그럼 공천한다는 얘기입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 감산이라는 게 주로 그래도 조금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현역 의원이라든가 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저 감산 자체가 큰 데미지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거를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청년 후보가 당내의 경쟁 2위 후보보다 10% 앞설 경우에 단수 공천 한다는데 그냥 저거는 10% 앞서기가 어렵거든요. 예. 청년 후보가 예를 들어서 현역보다 10% 앞선다거나 예. 뭐 이런 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이 의원은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 뭐 이렇게 항변하던데요. 그런 경우는 저는 뭐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예. 그 실효성이 없다 이런 비판이 그래서 많이 나와요, 여기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굳이 저런 걸 하려면 20%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고 네. 그 전략 공천마다 이제 기준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청년 후보를 우대하거나 예. 뭐 이렇게 그야말로 전략 기획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 될 일을 네네. 저렇게 한다는 것이 좀 저게 있으나마나한 조항이 아닌가. 예. 이제 이런 이제 지적이 있을 수 있고요. 예. 한지역구 3선 이거는 사실 말이 많았던 건데 결국은 저는 또 빠졌어요. 저는 저 삼선 초과 연임 제한 자체가 저거는 저런 것을 하자는 주장이 과연 옳은 것인가? 네. 꼭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이제 총선 공천은 모든 것이 충돌하고 그러는 아주 가장 예민하고 예. 가장 이제 어려운 과정인데요. 각 당이 총선 공천을 두고 정말 난리가 안 난 적이 없거든요. 예. 그만큼 예민한 거기 때문에 그만큼 정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매번 공천 파동이라고 합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운영의 묘를 어디에 둘 것인가가 조금 이렇게 잘 안 보이는 예.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아까 그 삼성연임 말고 뒤에 하위 평가 20% 공천 배제라는 거는 배제. 저거는 잘못된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2016년 문재인 대표 당시에 당 대표가 공천 안 하고 시스템이 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시스템 공천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건데 네. 그때는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는 공천 배제였어요. 예. 그런데 문재인 대표 이제 막 탈당해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지고 뭐 안철수, 박지원, 김한길 의원들이 탈당해갖고 그러면서 거의 분당 사태에 갔고 문재인 대표도 결국은 당 대표를 물러나시고 김정인 비대위원장 그렇죠. 체제로 가면서 그 시스템 공천을
이 활용을 못했거든요. 첫 적용된 게 2020년 총선이에요. 네. 3년 전 총선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2017년 대선 이기고 당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배제가 아니고 이건 감산을 해서 경선을 시키고 네. 그래서 신인들이 현역을 이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이 탈당도 못하게 하고 가둬놓고 여기서 경쟁하게 하는 방식이다 해서 페널티를 주자였거든요. 그런데 명단 공개를 하게 돼 있는데 그때는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내년 총선인데 그 명단을 공표해야 된다는 조항을 2020년 총선 이후에 개정을 해갖고 비공개로 한 거예요. 슬그머니 바뀌었군요. 제가 이게. 보기에는 예. 그게 포인트예요. 네, 네. 그래서 페널티를 주고 하위 20%는 탈당 못하게 하고 경선을 통해서 신인들이 이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네. 또 현역도 20% 하위에 해당하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경선에서 이기면은 또 공천하고 네. 그러면은 아마 혁신공천의 큰 모델이 될 텐데 이게 개정이 돼서 비공개로 가니 그러네요. 하위 20% 평가를 해봤자 현역의 경쟁력을 갖고 당내의 경선 경쟁자를 능히 제압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혁신공천이라든가 예. 국민들이 민주당이 뭔가 공천 과정에서 달라지구나 네. 이런 것을 국민들께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놓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가 돼버린 거죠. 지금. 네. 최전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디테일 읽는 눈이 남다르시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민주당이 공천 룰을 굉장히 뭐 국민의힘보다도 발빠르게 확정을 지었는데 뭐 내년 총선에 대한 그런 뭐 절박함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예비 주자들한테 준비할 시간도 주고 또 수권 정당으로서의 존재감도 좀 먼저 치고 나가면서 부각하고자 하는 건데 현재 상황이 좀 녹록지가 않은 분위기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연합뉴스 TV 공동 여론조사 보면 22대 총선 구도 지지도 2024년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된다. 바람직한 국회 구성은 야당이 다수당, 정권 견제를 위해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다수당 한 2.2%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상관없음. 저 문제는 상관없음인 것 같아요. 여당, 야당 모두 어디가 좀 압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을 많이 내야 된다라는 국민들 여론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라면 어느 정당을 뽑느냐? 국민의힘 32.3, 민주당 30.2입니다. 지지정당 없음이 여전히 16.7, 정의당 3.8. 자, 이렇게 되면 진짜 좀 여당, 야당 모두 좀 위기감을 강하게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디테일을 어떻게 좀 짚어봐야 될까요? 우선은 저 조사가 네. 연합뉴스 조사죠. 예. 저 조사가 조금 뭐 조사마다 이제 튄다 그러는데 네네. 조금 튀는 조사일 가능성이 크고요. 보통은 내년 총선에서 어느 정당을 선택할 거냐. 그럼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예. 한 10% 가까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 조사를 이제 다 살펴봤을 때 예. 정당 지지도하고는 상관없이 견제를 위해서 야당이 돼야 된다는 게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예. 지금도 그렇죠? 예. 근데 저 차이가 이거는 매우 근소하죠. 네네. 그래서 다른 조사하고 이렇게 보면은 요 추세가 갈 것이다. 네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도에서 뒤지는 조사도 있고 네. 또 조금 앞서는 조사도 있는데 그동안은 대체적으로 뒤졌었거든요. 예. 요거하고 네. 정당에 대한 이 국민들의 판단 또 지지도하고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 조금 다르게 돌아가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 민주당을 지지한다기보다 지금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 그래서 야당한테 표를 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분위기들이 많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내년 총선이 현 정권에 대한 점수 매기기, 네. 평가 투표냐, 다시 말해서 회교적 투표냐, 2년 만에 아니면은 이후에 조금 잘할 수 있게 힘을 줘야 된다는 전망 투표냐. 예. 그래서 이게 회고적 투표냐, 전망적 투표냐로 가는
요 관건이 예. 여야가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인가를 가늠짓는 최대의 잣대가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평가 투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좀 불리하게 되는 거고. 예.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국정 운영에 힘을 줘야 된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보자. 예. 이런 이제 전망 투표로 가게 되면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하게 되는 거고요. 네. 여기 한 가지가 있고요. 지금 부동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역대 선거를 보면요. 총선의 경우에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 4월에 치러진 거고 8개월 후에 대선이었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5년 차에 치러지는 총선인데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전망이 뭐 압도적이었죠. 네. 정권 교체 지수 높고. 그래서 그건 심판 투표였고 이명박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이 심판 투표였고 회고적 투표였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졌어요. 네. 2016년도에는 박근혜 대통령 때죠. 지금 국민의당 전신이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전망이었는데 결국은 민주당이 한석 차이로 다수당이 됐어요. 네. 이게 왜 나오냐면 당의 시기에 그 선거를 잘 치러야지 국민들이 점수를 지는데 네. 이게 뭐 공천 파동이 나거나 완전히 뭐 진박 논쟁 같은 게 되거나 저 당이 정권 교체는 해야 되는데 야당을 믿을 수 없게 네. 다수당 만들어주기에는 좀 믿을 수가 없다. 이랬을 때는 전망하고 다른 결과가 나오고 예. 그래서 당의 시기 선거를 어떻게 치르느냐 요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걸 놓고 여야가 최선을 다하고 여야가 요걸 놓고 대회전을 벌이는 거죠. 예. 전망 투표냐 아니면 회고적 투표로 가느냐. 예. 그러면 이 정권 안 되겠다 예. 싶으면은 회고 투표로 가는 거고. 네. 이거에 어떻게 불을 당기느냐 야당 입장에서는 네. 여당은 이걸 어떻게 막느냐 이런 게임이고요. 그리고 당의 선거 시기에 온갖 난리들이 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여러 어떻게 잘 변수가 관리? 있죠. 예. 자기 당도 관리 못하면서 무슨 국민을 책임지겠다 그러고 네. 다수당이 되겠다 그러냐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동하는 거죠. 예. 아직 한 1년 남았는데 여야 모두 참 숙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